안녕하십니까. 정책검증 청문회 위원장 조문경입니다. 먼저 오늘 청문회에 앞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수원문화재단, 수원컨벤션센터, 수원도시공사 임용 후보자 청문회 이후 올해 들어 처음으로 시작되는 네 번째 청문회에도 우리 민주당 청문위원이 불참한 데 대하여 청문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세 번의 청문회는 민주당 교섭단체의 요구인 민주당 소속 의원의 추가 참여 요구에 대해 청문회 운영 규정상 불가함을 알렸으나 이를 수긍하지 않고 민주당 당리 당략에 따라 민주당 청문위원 전원이 불참하여 국민의힘 청문위원으로만 구성된 반쪽짜리 청문회로 125만 수원 시민에게 부끄러운 의회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023년 협치를 통한 화합의 의회상을 정립하고 청문위원 구성도 민주당 의견을 받아들여 각 상임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상임위 소속 의원 2명씩 본위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4명, 민주당 소속 의원 4명으로 총 9명으로 청문위원을 구성하였으나 이번에도 민주당 교섭단체의 당리당략적 행동으로 민주당 소속 청문위원이 전원 불참하여 불가피하게 국민의힘 청문위원으로만 구성하여 청문을 하게 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수원시 의회 정책 청문 검증에는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 할 정도로 선진화된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정치적 당리 당략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불참하면서 또다시 반쪽짜리 청문회라는 오명을 듣게 되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의회는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하며 의원은 시민에게 위임받은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원 시민의 대표임을 보이콧하지 마시고 시민을 위하고 시민만을 바라보는 의의가 될 수 있도록 민주당 교섭단체의 협조를 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원특례시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후보자에 대한 정책검증 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청문회는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임용 후보자에 대한 직무 수행 능력과 자질, 책임감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적격한 인사가 우리 공공기관의 장이 되도록 검증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수원도시재단은 수원의 복잡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접근 방법을 고민하고 시민에게 도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수원을 만들어가는 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청문회 취지에 맞게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 등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영인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정책검증 청문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정책검증 청문회의 진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 발언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그리고 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수행계획서 제출하신 내용입니다. 어떤 게 후보자님께서 제출하신 겁니까? 이쪽 겁니다. 왼쪽 거요? 네. 예,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왼쪽 거는 이영인 후보자님께서 제출하신 거고요. 오른쪽 거는 전 이사장이신 허정문 이사장님께서 제출하신 겁니다. 어떠신가요? 목차부터 순서부터
내용이 완전 똑같지 않습니까? 예, 그렇군요. 누구한테 받으셨어요, 저거 서류? 저는 그 직무수행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이사장의 업무 분장표하고 직제 순에 따라서 나와 있는 계획대로 그거 직접 적으셨어요? 예, 그런데- 계획대로 그런데 저렇게 똑같아요? 제가 읽어드려야 인정하시는 거예요? 저렇게 똑같은데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저처럼 생각 안 하고 직접 쓰셨다라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사실 저도 저 직무수행 계획서를 바탕으로 누구한테 받으셨어요? 모두 발언도 제가 예, 직접 저 작성해서 허정문 넘겼고요. 이사장 직무수행계획서 누구한테 받으셨어요? 저는 보지도 못했고요. 못 보셨다고요? 네. 도시재단 직원분들 중에 주신 분 없으시죠? 이거 그러면 문제되면 저희 경찰 고발할 겁니다. 지금 이사장 공고 났을 때 직무수행계획서 양식이 지금 왼쪽처럼 돼 있습니다. 양식 바뀌었어요. 이사장님, 후보자님, 네. 양식 바뀌었어요, 이번에. 저렇게 음영 처리돼 있고요. 기존에 허정문 이사장님까지 쓰던 양식이랑 지금 양식이 다릅니다. 어디서 구하셨죠? 이게 첨부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이사장 채용 공고할 때 첨부 서류로 이 양식을 첨부해서 여기다 써서 내라고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하신 거는 허정문 이사장님이랑 똑같은 양식으로 그 전 이사장님이랑 똑같은 양식으로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보고 안 뺏기셨다고요? 받은 적 없으시다고요? 네, 받은 적 없습니다. 아까 위증 안 하실 거라고 선서하셨죠? 네. 그럼 경찰 조사해서 이게 문제되면 사퇴하실 겁니까? 아니, 사퇴하실 겁니까? 저는 경찰 그냥- 조사에서 이게 다른 분한테 받은 거라고 나오면 사퇴하실 겁니까? 받은 적도 없고요. 저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왜 공고문에 나와 있는 양식대로 안 하시고 예전 양식대로 하셨죠? 예, 후보자님께서는 사실대로 있는 대로 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아니, 그 부분은 제가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셨는지 한번 예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지원서 할 때 다운받은 그 양식대로 업무 수행 계획서를 안 쓰시고 전 이사장들이랑 똑같은 양식에 똑같은 순서로 업무 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셨는데 그걸 안 받으셨다고 하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이런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뭐냐면은 공직사원을 했다든지 아니면 공기업에서 했던 분들은 보고서나 수행 계획서를 보면은 틀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처음에 이 현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점 대책 또 추진 경우 이런 틀을 해서 왔다 갔다 그런데 했기 저렇게 때문에, 똑같다 예. 이 말씀이시죠? 양식이 똑같은 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지금 업무 수행 계획서 첨부 파일이랑 채용 당시 지금 제출하신 거랑 다른 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후보자님, 뭐 있는 대로 말씀을 해주세요. 뭐 오늘 하루 종일 할 거 아니잖아요. 뭐 말씀하실 건 말씀하시고 뭐가 잘못됐든지 잘못된 부분은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뭐 이 자리 말씀 안 하시려고 오신 자리는 아니잖아요. 예. 제가 전임 이사님 업무 수행 계획서는 직접 받아본 적은 사실 없고요. 그 양식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양식을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양식을 처음에 가지고 거기다 타이핑해서 쓰셨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 그- 양식을 어디서 구하셨어요? 받은 건 없고요. 제가 직접 받아서 작성한 건 없고요. 초안만 받아서 제가 수정했습니다. 누구한테 그러면 받은 직무수행 계획서를 수정하셨나요? 초안 받은 거? 그것까지는 제가 누구한테 직무수행 계획서를 초안을 쓰셔서 써달라고 그래서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걸 수정하셨다면서요. 예. 누구한테 받으셨나요?
누구한테 받으셨어요? 이재준 시장님한테 언제 도시재단 이사장 제의가 들어왔어요? 제의 받은 거는 없고요. 직접 알아서 공고 보고 쓰신 거예요? 예, 공고 보고. 그런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누군가가 도와줘요? 도시재단 안에 있는 분이? 전 이사장 업무 수행 계획서를 빼가지고 수정해가지고 지금 후보자한테 보내셨다는 거 아니에요? 공문서를 빼서 지원하는 후보자한테 미리 수행 계획서를 써서 보냈어요. 그걸 아까 수정하셨다고 인정하셨죠? 네, 그 예, 누구한테 받으셨어요? 후보자님, 이거 질의 하나 가지고 뭐 오늘 하루 종일 하실 거예요? 예, 아직 질의할 거 엄청 많습니다, 후보자님. 누구한테 받으셨어요? 찾는데 시간 좀 걸리시면 드릴까요? 정혜하고 메일이나 카톡이나 누구한테 받으셨는지 찾아볼 시간을 좀 드릴까요?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 업무도 못 하시는 분이 도시재단 이사장님은 못 될 것 같거든요. 누구한테 받으신지 한 10분 정도 드리면 찾으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인정합니다. 원활한 청문회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의를 선포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공직 경력이 도시재단 경영에 있어서 어떤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현직에 있으면서 특별기계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경험을 해봤습니다만은 그 부분하고 좀 일정 부분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도시재단 체계로는 시민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목표 설정에게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업무 재설계를 통해서 조직부터 좀 바꿀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변화하는 것은 지금 현재 계약직이 너무 많다는 조직 과다 부분, 그렇게 하고 또 가버넌스의 기능을 할 수 있는지 부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효율적인 재단이 되기 위해서는 조직 축소 또 예산 축소 이런 걸로 가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을. 네. 그러면 도시재단의 설립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기존 거버넌스 기구가 민간 위탁됐던 부분을 통합을 해서 민간 위탁 효율화를 통하고 또 민간 협치로 중간 조직인 재단이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 또 도시 재생 경제 사회 또 생태 환경 이런 부분을 융복합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단은 도시 운영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민단체, 행정의 공동체로 도시 재생, 경제 사회, 환경 분야, 또 주거복지 및 그 지속 가능한 관련과 연계된 이런 부분을 해서 통합해서 미래지향적인 지속가능 발전 수원을 하기 위해서 설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도시재단이 설립된 후에 설립 목적대로 제 역할의 수행에 있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운영된 상태로 봐서는 좀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단의 업무가 수원시 같이 큰 조직의 기준으로 보아도 몇 개의 국을 아우르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환경사업, 주거사업, 청년사업, 창업사업 등 업무만으로 재단의 성격을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재단을 처음 설립할 때의 근거였던 지속가능 발전법에 근거하여
도시 성장 활성화라는 애매모호한 그 법령으로 많은 단위 사업을 수원시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또한 도시재단의 정체성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그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도 상당히 동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8개 분야에서 지금 13개 센터가 존재하고 있는데 8개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시의 조례에 따라서 센터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 생각 같아서는 센터보다는 팀제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앞으로 고민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그 유사한 센터는 통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사장이 임명되신다고 하면 예산 운영에 대한 거를 스와트 분석 기법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모르세요? 무슨 말씀인지? 예, 예. 이렇게 한 기관을 맡으시려고 하는 이사장님 후보입니다. 근데 경영의 가장 기본적인 분석 기법이에요. 강점, 약점, 위협, 기회. 이런 분석 기법도 모르시는 분이 과연 이사장으로서 어떻게 역할을 하실지 참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 연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역시 3개년 연속 적자 운영과 자본 감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행감 때도 한번 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도대체 도시재단은 무엇을 하는, 우리 아까 존경하는 국민 선생님들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하는 목적인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지속가능 도시 발전을 위해서 기획 운영 및 기타 활동 지원. 이거는 지속가능 재단이 또 있었습니다. 도시재상, 도시재생과, 도시개발국이 또 있습니다. 경제사회 분야, 경제정책국이 또 있습니다. 생태환경 분야, 환경국이 또 있습니다. 주거복지 분야, 역시 여성복지국이 또 있습니다. 집행부에 다 있는 어떤 기구들이 해야 될 역할들을 지금 종합선물세트처럼 갖다 엮어놨어요. 도시재단의 역할로. 근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적자는 발생을 하게 되고 자본은 감소하게 되고 부채 비율은 증가하게 되고 운영의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이사장 후보자께서는 이런 내용을 본연이 봤을 땐 전혀 파악 못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심각성에 대한 부분들. 이건 정량적인 겁니다. 그냥 숫자적으로 나타나 있는 겁니다. 뭐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질의 드리고 추가 질의 때 더 드릴게요. 도시 재생 현장 지원센터가 4군데 운영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근데 2002년도에 본연 행정감사 시 집행률을 보니까 경기도청 주변 현장센터 36.4%, 매산동 지원센터 29.5%, 연모동 지원센터 39.4%, 세로이동 지원센터 37.2%. 그래서 평균을 내봤더니 2022년 10월 31일 기준으로 35.6%의 집행률입니다. 이거를 행감 때 자료로 제출하셨어요. 이런 예산 집행률에 대해서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비 얘기시는 겁니까? 지원센터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 집행률입니다. 뭐 이런저런 사업 다 종합적으로. 그래서 역시 본의원 생각은 이런 지원센터가 지속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도 듭니다. 사업도 안 하고 계속 집행률이 40%도 안 되는 것을 유지하고 있는 센터가 과연 주민들하고 무슨 도시재생 사업을 지원을 하겠다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만약에 제가 취임을 한다 그러면은 극복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거는 2023년에 또 서둔동 현장지원센터 개소를 하겠다고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왔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원센터들도 본연에 봤을 땐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서둔동 또 추가를 해서 뭐를 운영하시겠다고 하는 건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제가 서둔동 지원센터는 업무 파악을 그것까지 못 해가지고요. 그 답변은 좀 후보자님은 본연이 봤을 때는 예산도 파악이 안 돼 있고 집행에 대한 부분들도 파악이 안 돼 있고 향후 2023년도에 예산 편성돼 있는 부분도 파악이 안 돼 있고 예산에 대해 있는 부분들을 전혀 파악도 안 하고 계시고 또 그거에 대한 대응 방안도 없고 분석을 통한 뭐 정량적인 뭐 수치까지 제시는 못 하신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내용들을 지금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 기관의 최고 의사 결정자가 되시려고 이사장 응모하신 거지 않습니까? 맞죠? 네. 예. 잘 생각하셔서 예, 판단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수원시에서 지금 42억을 받는데 정규직 37명이죠. 네. 37명이 경상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 것 같습니까? 인건비가 약 한 25억 정도 들어갑니다. 예, 인건비 25억이죠. 네. 경상비는요. 인건비만 경상비가 아니라 인건비 사람이 들어가면 밥도 먹어야 하고 뭐 이런 부대 비용까지 다 들어가잖아요. 42억 중에서 사업비가 한 11억 정도 되기 때문에 11억밖에 안 되죠. 예, 나머지는 다 사업비. 경상비입니다. 예, 그냥 먹고 맞습니다. 쓰고 인건비로서 그냥 월급 주는 비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구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좀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산에 비해서 인건비라든지 경상비가 너무 많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은 지금 출연금이 42억에다가 또 위탁받는 게 52억, 또 수익사업이 2억 8천이 있어서 총 예산은 한 103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주신 자료 혹시 가지고 계세요? 네. 예, 주신 자료에 보면 수원 특례시 대비해서 용인 특례시, 고양 특례시, 성남시 이렇게 비교자를 봤는데 이 자료에 보시게 되면 우리 수원시는 약간 연 사업비까지 해갖고 69억. 그다음에 용인시 같은 경우는 100억, 109억. 고양시 같은 경우는 72억 이렇게 하는데 지금 수원시는 여기에 보게 되면 사업을 너무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사업 전체를 다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용인시나 성남시 같은 것은 주거복지회 같은 어떤 관련 사업들은 하지 아니하고 있고 용인시, 고양시 뭐 상권 활성화하는데 우리 수원시는 거기에 몇 사람이 가가지고 또 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업을 완전히 문어발처럼 다 늘려놔가지고 인원은 많이 들어가는데 사업비는 뭐 한 센터당 뭐 1억 원도 안 되는 어떤 예산으로 운영이 되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향후에 우리 후보자가 임명이 됐을 때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아마 전국적으로 수원가치 도시재단이 8개 분야를 총괄적으로 아우르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수원시 조례상에 센터를 둘 수 있다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합리적으로 팀제로 가든지 아니면은 통합하든지 하면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이 봤을 때는 이 조직은 그냥 월급 받는 조직, 어떤 사업의 어떤 확장성이라든지 시민들에게 느껴질 수 있는 어떤 사업 부분이 아니라 사람 너무 많이 고용을 해가지고 그냥 월급만 받는 조직으로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하셔가지고 네. 후보자께서 정말 이 조직이 과연 존재를 해야 할 것인지 다른 어떤 시에 있는 통합 조직으로 같이 변형을 해야 할 것인지 그런 것을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금 내는 한 사람으로서 꼭 해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고요. 도시재단 홈페이지에 가서 보면 작년에 어떤 사업, 어떤 내용을 했나 확인을 해보면 주로 포럼, 업무 협약, MOU 체결, 직원 채용 등 주로 그런 것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뭐 기술 창업이나 소상공인 지원, 사회적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크게 그렇게 업무 성과라든지 그런 게 나와 있지 않다고 본 의원은 느끼는데 우리 임명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단에서 하는 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요. 이제 창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 창업이요? 재단에서 창업 이제 우리 수원시에서도 창업 지원해 주는데. 재단에서 하는 거는 창업 그 보육
이런 쪽입니다. 정확치 않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그러면 우리 임용자께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뭐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전통 시장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활성화하면은 되겠다는 그런 플랜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전통시장 활성화에 따라서 예산도 많이 투자하고 집행도 한 반면에 효율적이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그게 생각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서 새롭게 좀 아까 그 모두 발언에서 업무 목표를 또 재설정하신다 그랬는데 포괄적으로 보면 그것도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보신 게 있는지 한번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 시장 상권화 활성화 계획은 지금 시에서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런데 우선은 상인들의 의식 변화가 우선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식 변화를 어떻게 시키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공동체 형성을 통한 방법도 있고 네. 다양한 뭐 교육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아니면은 뭐 좋은 사례를 뭐 전파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을 통하고 사례를 통해서 하는 거는 물론 그 생각도 틀리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은 뭔가 좀 한계점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또 그 답변 중에 그 조직에서 이건 계약직이 많아서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의미가 뭔지 제가 한번 계약직이 많아서 공무직화 돌려야 된다는 말인지 그 무슨 말인지 제가 참 이해를 못해 다시 한번 좀 물어보고 싶거든요. 네, 지금 계약직이 정규직하고 비슷하다 보니까 너무 방만해 보이기도 하고 또 방만하게 운영되고 그래서 지금 위임받아서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은 인건비까지 전부 다 지원받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을 하나의 프로젝트가 있으면은 그때마다 인원을 채용할 것이 아니고 네. 차라리 그거보다는 그 외부 용역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 그렇게 되면은 인원도 그렇다고 해가지고 구조조정은 아니고요. 네. 자연스럽게 그 계약 기간은 보장해주면서 그런 식으로 통해서 해결하면은 계약직은 일부 축소를 하면서 조직도 규모도 계약직을 축소시키고 용역을 줘가지고 인건비를 좀 줄이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런 방법을 저는 얘기했던 겁니다. 업무 목표 재설정을 하겠다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 잘못됐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운영 체계로는 조금 시민들이 바라는 바에 다소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업무 목표를 더 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네. 재설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뭐 박현수 의원도 마찬가지고 여러 의원님께서 재무 건전성에 대한 측면에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걱정이 되는데요. 혹시 23년도 수익 사업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습니까? 재단에서 수익 사업을 처음 했던 게 이제 당수지구의 공공택지지구 내에 그 거버넌스 공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2억 8천 되던데 이게 처음 시행한 거라 앞으로 이런 부분을 많이 발굴해서 해야만이 수익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은 2022년도보다 23년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수익 사업 부분은 2억 8천만 원이 있던 것이 올해는 아예 사라졌단 말이죠. 그렇죠, 증인? 조부사님. 그럼 앞으로 이런 수익 사업 개발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좀 구체적인 플랜을 좀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수지구가 2억 8천 7초로 알고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수리 사업 같은 경우는 그 기업에서 사이 공헌 측면에서는 희사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하면은 지금 수원을 대표하는 삼성조차도 장력 영업이익 보셨죠? 3분의 1 토막 난 거. 그런 기업에 의존하고 기업이 어떠한 선의에 기대하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오사님? 그런 부분을 포함해야만이 예산을 그래도 그 다이어트 있게 쓸 수 있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오는 상황에서 지금 기업들의 목표는 이윤 창출인데 있는 돈도 다 모아서 지금 사내 유보금이 계속 쌓이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걸 열어서 과연 이런 사업에 동참을 하겠냐 이겁니다. 제 말씀은.
뭐 특별히 그 메이트르까지. 그러면 기업하는 분들이 왜 참여를 하죠? 돈을 모아둬도 부족한 판에 아무런 메리트가 없이 왜 투자를 한다고요? 기업마다 사이공헌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활용하자는 뜻이지, 그거를 뭐 지금 경제가 안 좋은데 회사에서 그 수원에 뭐 특별하게 지원할 수 있는 거, 이런 부분하고는 좀 거리가. 하여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그것보다도 좀 추가적인 방안을 같이 강구하시는 게, 너무 한쪽에 의존하는 거는 그쪽에서 하지 않을 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대책이 없거든요. 같은 다른 방안도 한번 같이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인건비를 봤을 때 2021년보다 22년에 초과 근무수당 한도액이 급격히 증가를 합니다.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이거? 죄송합니다만 초과 근무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까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 우리가 8개 분야 13개 센터가 있다고 하셨고, 너무나 많은 사업을 한다는 건 동의를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조례를 통해서 예를 들면 일정 부분이 좀 정원이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후보자께서 생각하는 가장 우선적으로 좀 적용돼야 될 분야가 있습니까? 첫 번째 상권 활성화 센터 같은 경우는 도시 재생 분야하고 그 통합해도 될 부분이고요. 현장 지원 센터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4개가 있는데, 네. 이게 지금 도시 재생 센터하고 통합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이제 수원도시재단에서 청년 사업가를 위한 청년 지원 사업 지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청년 사업가를 위해서 어떠한 지원 계획을 펼칠 것인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에서 성과라고, 청년 관련된 사업 성과라고 그러면은 일단은 삼성 임직원과 31명을 멘토링을 해서 성과가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문제는 또 아쉽게도 이 업무가 재단하고 청년 다른 업무하고 또 연관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타 기관으로 이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부분은 아마 좀 더 점진적인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 시티에 대한 그 정책과 청년 사업을 좀 제가 연계해서 말씀드리면은, 현재 청년들이 굉장히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청년들의 사업에 대한 지원은 어떤 것이 좀 있을까요? 지금 저희들이 재단에서 만약에 제가 간다고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게 이제 청년 일자리 창출에 따른 그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을 컨설팅 해주는 정도, 또 그런 부분이 또 필요하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도시를 추진하겠다는 이제 정책과 그다음에 청년 사업 지원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스마트 도시에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스마트 도시에 필요한 IoT라든지 AI라든지 블록체인 같은 기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 사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 사업가들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으려면은 그래도 스마트 기술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 이미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스마트 도시를 만들고 청년에 대한 정책, 지원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청년에 대한 관심도가 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기술에 대한 지금 알고 있는 지식 또한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뭐 IoT 기술이나 AI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신지요? 그것까지는 제가 좀 그래서 미진합니다. 청년 지원, 청년 사업가 지원, 스마트 도시가 이제 이런 정책을 내세웠을 때 보이기에만 좀 보여주기식에 대한 정책으로 제가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청년 사업가 전혀 피부로 이제 와닿는 그런 정책을 내세워 주시고, 그런 분이 도시재단에서 좀 힘을 써 주심에 저희 청년들도 좀 할 수가 있는데, 스마트 도시뿐만 아니라 청년에 대한 관심 이쪽도 좀 더 많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초과근무 수당을 보면 받는 분들은 최대치로 지금
받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으세요. 2020년도부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하실지 한번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초과업무 관련해서는 그 부서 간의 업무 격차도 영향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 하고 또 중요한 거는 직원들 간에 책임 있는 아니면은 그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하는 이런 부분에 시간이 없으면 야간까지 해가지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업무의 효율화를 떨어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재적소에 맞는 인력을 배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굉장히 과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2년치 자료를 주셨고 살펴본 결과 어느 정도는 부당하게 받아가는 분이 있다라고도 생각이 들긴 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조치를 취하실 수 있는 부분을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부채율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을 하시다가 중단됐었는데 뭐 이런 방안 같은 거는 좀 구상을 하셨어요? 저는 상식적으로 재단에서 부채 비율이 그 정도 된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를 사실 못했습니다. 제가 그 깊이까지 못 들어간 책임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채 비율이 왜 발생이 됐는지 부채가 왜 이렇게 많은지를 다시 한번 세밀하게 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채 비율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도 안 되는 비율까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꼭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클린아이의 지금 감사 결과를 보니까요. 최근 5년 내에 2번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공사 계약 관련에 대한 지적 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는데요. 수의 계약에 관해서 뭐 동일 공사권에 대한 분할 계약, 그 다음에 건설업 미등록 업체와의 계약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적이 된 상황들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조치와 재발 방지에 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수의계약을 하면서 미등록자한테 줬다는 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은 있을 수도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특별히 독점 업체 아니면은 수의계약은 그래도 오픈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수의계약은 누구를 통해서 독식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만약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1년 동안에 몇 건 이상은 수의계약을 못 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금액적으로 제한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을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몇 개 업체가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2019년 7월 9일 뉴시스에 나왔던 기사 보면요. 직원의 근무태만 직무유기 등에 대해서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앞으로 이제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이슈가 나왔을 때 지금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예방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실 건가도 듣고 싶거든요. 문제가 생겼을 때에 자체적으로 감사를 한다든지 조사를 한다는 거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미한 사안 같은 경우는 간단한 것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원인 파악을 하고 대책을 강구하겠지만은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요청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나름대로의 자체적으로 뭐 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지원서를 냈을 때 당연히 허위 사실을 쓰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 대부분의 허위 사실을 작성할 경우에 불이익에 감당하겠다고 되어 있지만 지금 우리가 신입사원을 뽑는 것도 아니고 공직에서 이렇게 훌륭한 업적이 많으신 분이 지금 더 본인이 봉사하고자 지금 이사장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 허위 사실이 있다면 그 책임은 사퇴가 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은 하는데 그러면은 후보자께서 생각하는 책임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직업 책임이라는 것은 뭐 법적인 책임도 있을 수 있고요. 도의적인 책임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도의적이거나 법적인 책임이 어떤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궁금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사퇴가 안 된다고 하시면은 뭐 월급 전액을 다 기부를 하겠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책임이라는 건 왜냐면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맞다고 하시니까 이거는 맞는 이제 사실이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 책임은 어떻게 지실 건지 사퇴하시는 거는 아닌 거고요. 그러니까 책임은 뭐 제가 그러니까 너무 지금 가볍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우리끼리 그냥 아무도 없는 곳에서 술 마시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125만 시민이 보고 계시는 자리인데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그 책임이 무엇인지도 밝혀주시는 게 저는 합당한 것 같거든요. 처분에 따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처분에요. 예. 그 직무수행 요건에 보면은 8가지가 있는데요. 청렴도와 도덕성이 가장 크게 요구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윤리의식 및 청렴한 품성, 공익 우선 인식 및 책임감. 근데 과연 이게 어떻게 공익을 우선하시는 분의 생각인지 잘 모르겠고 허위 사실이 있어도 내 발로는 못 나가겠다. 하지만 그 처분에는 따르겠다. 저는 이게 어떻게 공익 우선과 책임감이 있는 분의 발언인지 잘 모르겠고요. 좀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성공적인 전국 무궁화 수원 축제 개최라고 하셔가지고 공원녹지 사업소장 시절에 무궁화 축제를 하셨고 지금 현재 관련되어 있는 사단법인 우리꽃 무궁화 교육원의 교육원 등 이사님으로 계시잖아요. 네. 공직을 퇴직하시고 여기 얼마 만에 가신 겁니까? 1년 정도 있다 갔습니다. 여기가 비영린 단체이기도 하고 그리고 취업 제한 대상자는 아니지만 제가 만약에 후보자였다면 본인과 이렇게 연관이 있는 이런 단체에 수원시와 계속 협업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거기서 월급을 안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공직시설에 이렇게까지 연관이 있는 곳에 보통 웬만하면 안 가거든요. 일반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뭐 대부분 수원시 공무원분들은 퇴직하시면은 본인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사단법이나 이런데 월급을 안 주시면 상관없으니까 가시나요? 사실 무궁화교육원은 그 산림청에서 인가받은 그 단체이기 때문에 또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좀 개념이 좀 다르다고 좀. 매년 전국 무궁화 축제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긴 했지만 원래대로였으면 매년 했을 건데 그게 세 군데 업무 협약이 맺어져 있지 않습니까? 서울대학교, 수원시, 사단법인 우리꽃 무궁화 교육원. 네, 맞습니다. 그럼 업무 관련성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위법 여부를 묻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내 업무와 그렇게까지 연관이 있는 곳에 가는 게 과연 공익 우선 인식, 윤리 의식과 맞느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여기 있으시면서 비영리 재단에 있으시면서 지금 현재 시장에 캠프에도 들어가셨잖아요. 정책 자문단으로. 네. 정책 자문단으로 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지식과 상식을 가치를 인정해 주는 곳에서 일했다는 부분은 맞고요. 또 하나는 요즘 100세 시대를 살면서 공무원을 퇴직하고 사이에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라고 생각하는 중인데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직생활에서 터득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의 봉사라고 생각했고요.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저는 이미 지나간 선거 공간에서의 제 이력은 저는 부정을 않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는 저는 무겁게 받아들입니다만은 혹시 코드 인사, 보훈 인사라는 그런 개념은 저는 지원할 때도 상당히 고심과 갈등 속에서 지원을 했고 이 자리에 와 있었고 정책 자문단은 퇴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구성원 중에 저는 한 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제가 다른 지자체에서 퇴직 공무원 분들이 하는 정치 활동에 대해서 현직 공무원 또는 노조가 했던 발언이 너무 인상 깊어서 이렇게 합니다. 특정 선거 캠프의 일부 퇴직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마치 해당 시 전체 퇴직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후보를 지지하는 행위처럼 보인다. 시민을 호도할 우려가 있다. 수원시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신 분이 이렇게 캠프에 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고민을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기본적으로 3년간은 퇴직 공무원들께서 웬만하면 어떤 활동을 잘 안 하세요. 왜냐면은 직접적으로 자기의 후배 공무원들이 다 그 국장급, 과장급에 있고 심지어 팀원 중에서도 동장, 뭐 구청장도 대부분 다 자기랑 안면이 있고 어느 정도 입김이 닿을까봐 조심하시는 부분들이 많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후보자께서는 퇴직 후 1년 만에 관련이 업무 관계성이 높아 보이는 곳에 제 주장입니다만 업무 관련성이 높아 보이는 곳에 가셨고 거기에 일하시면서 수원시장 캠프에 가셨고 그리고 이 자리까지 오셨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오셔서는 여기 자기소개에 쓰신 요 허위 사실이라고 추정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은 말씀하시지만 결론적으로 어떻게 책임질지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저는 지금 후보자의 모든 공직 생활이 이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다른 후보자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청렴도와 도덕성이 필요한 이 자리에 후보자가 어울리는지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보시고 이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명확하게 의견을 좀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허위를 기재했다든지 아니면은 저는 이런 거를 쓰면서 세부적으로 제 이력을 보고서 이게 쓰고 그러기 때문에 숫자적으로라든지 이런 연도라든지 이런 거 세부적으로 내가 진짜 했나 이런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했던 부분도 있고요.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좀 한번 더 여쭤볼게요. 역시 대답 못하실 것 같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 공공기관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관리체계 개편 방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재무 건전성이 부실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출연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규정까지 마련을 했습니다. 수원도시재단의 재무 개선과 탄소 중립, 리빙랩 사업까지 진행한다고 하셨습니다. 맞죠, 후보자님? 네. 그럼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쓰실 겁니까? 탄소 중립 관련해서 리빙랩은 지금 3개 동에서 추진을 해봤고요. 시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탄소 중립이 어떤 개념인지는 아세요? 탄소 중립이 뭡니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탄소 중립을 옛날에는 이제 탄소 제로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제로라는 표현은 너무 과다한 목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런 표현을 안 쓰고 중립이라는 표현만 쓰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근 추세가 이런 탄소 중립, 리빙랩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경영의 혁신 방법들이 생긴 건 혹시 알고 계세요? 기법 말씀하시나요? 네. 우리 수원시도 많은 기관들 또 수원도시재단에도 이 용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본 의원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ESG 경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ESG는 제가 비재무적 그 환경 사이 또 그 지배구조를 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서 뭘 하겠다는 거죠? 기업에서는 이게 비재무적이기 때문에 돈이 안 드는 사업이지만은 직원들한테는 그만큼 혜택을 주고 또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해놓은 거기 때문에 권장하고 결론적으로는 경영에 도움이 되는 기법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ESG 경영이라고 하는 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고 하는 엄청난 혁신 기법입니다. 혁신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보자님? 혁신은 뭐를 혁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혁신이라는 그 뭐 새로운 개념 뭐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혁신이라는 거는 뭐 본연이 자료를 찾아봤을 때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보다
100배 이상의 효과를 내든지 지금 하고 있는 거에 20%의 절감 효과를 내든지 그만큼 강도 높은 부분들에 대한 구조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혁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뭐 이런 후보자님들, 지금 후보자님도 마찬가지인데 혁신이라는 말을 쉽게 쓰시는데 혁신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쓰는 건 개선입니다. 내가 이 정도 개선하겠다. 또한 ESG 경영이라고 하는 건 그만큼 경영 전반에 걸쳐서 비재무적인 그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해관계자들끼리 서로 얼마나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서 기후변화에 대응을 하고 탄소 중립에 대응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탄소세에 대한 부분들의 절감을 어떻게 갈 것인지라고 하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도시재단이라고 하는 재단에서 그냥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말이 좋아 보이는 말은 다 갖다 붙여놓고 쓰고 계세요. 근데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 그걸 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는지 내용도 모르시면서 그냥 쓰는 거예요. 지금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다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책임은 지는데 처분에 따르겠다. 내용은 잘 모르는데 그냥 좋은 말이니까 그냥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는 정말 우리 수원 시민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또한 자리를 위해서 오셨다면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수원 시민분들 다 보고 계실 거고요. 요거 객관적으로 얘랑 보고 베낀 건지 안 베낀 건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 어디에도 동그라미 빼기 다음에 다이아몬드가 있는 기존의 직무수행계획서는 한 명도 없는데 이영인 후보자님 거와 허정문 후보자님 것만 다이아몬드가 첫 번째 칸에 있습니다. 직무수행 목표에. 그것도 보시면 요 라인 들여쓰기 한 것까지 똑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연치 않게 너무 똑같죠? 도표는 보니까 똑같습니다. 그는 저도 인정을 하고 어떻게 있는데요. 직접 쓰신 건데 도표가 이렇게 똑같죠? 맨 바닥에 백지에 쓰셨는데? 아니 그러니까요. 도표는 똑같지만은 내용은 지금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직무수행 계획서에 요 목차만 쓰게끔 돼 있지 여기는 공란입니다. 예, 맞습니다. 서식에. 그런데 어떻게 허정문 이사장님이 쓰신 앞에 도표까지 들여쓰기까지도 똑같죠?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다 그러면은 제가 원본을 받았다는 건데 파일을 받았다는 건데 예. 파일 받은 적도 없고요. 저는 본 적도 없습니다. 사실. 그럼 누구한테 아까 수정하셨다 그랬죠? 누구한테 받으셔서? 그러니까요. 출력은 제가 우리 애들한테 시켜가지고 출력을 해서 제가 애들이 써주신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어떻게? 그러면 누가 쓴 겁니까? 출력은 애들 시켜서 출력 누구한테 안 받으신 거죠? 예.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무수행 방안에 경영 방침 똑같이 있는데 여기만 따옴표 땡땡 따옴표 땡땡 똑같습니다. 하나 둘 셋 이름만 바뀌었어요. 형식이 똑같아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 밑에 보실까요? 현장 조직 중심의 역량 강화, 현장 중심의 인사혁신 및 사업 역량 강화. 목차 똑같죠? 줄수도 똑같습니다. 동그라미.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직무수행 계획의 종합 영향 분석, 도시공동체 사업,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사업. 토시 하나, 띄어쓰기 하나 틀린 데 없습니다. 줄수도 보세요. 거의 비슷해요. 옆에랑 나란히.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똑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못 보셨죠? 앞에 거 못 보셨는데 우연치 않게 똑같은 거죠? 아니요. 허정문 이사장님 거 안 보셨는데 똑같은 거죠. 우연치 않게.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용이 똑같다라면 제가 표절했다는 거를 아니 목차가 네. 똑같은 거는 표절한 게 아닙니까?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공공기관이라든지 아니면은 공무원 생활했던 분들은 끝까지 거짓말 하실 거예요. 잘못 인정 안 하시고.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예, 복겠습니다. 이 위에 양 내용 비슷합니다. 직무수행 일정에 똑같이 날짜를 땡 21년 7월 땡땡 5개. 여기도 5개. 맨 마지막에
22년 1월부터 23년 3월부터 업무 수행 평가 및 중장기 전략 수립 똑같이 띄어쓰기까지 똑같아요. 안 뺏기셨다고요? 제가 그 파일을 받았으면은 똑같겠죠. 근데 파일 받은 적이 안 받았는데 이렇게 우연치 않게 똑같다? 전 파일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거를 수원 시민들이 이 영상을 보고 믿을까요? 제가 이거 짤로 만들어가지고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부인하시는 거, 분명히 부인하시는 거죠? 예, 분명히 뺏기지 않으셨습니다. 결혼 다음에 똑같이 3줄, 2줄, 2줄. 5점 이렇게 앞에 거랑 똑같이 쓰셨어요. 도시재단 관계자님, 써서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똑같아요? 이렇게 똑같을 수 있어요?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직원 뽑을 때 이렇게 똑같았던 적 있습니까? 도시재단에서 지금까지? 그런데 이게 우연이에요? 날짜를 썼는데 어떻게 그걸 똑같이 아무것도 없는 공란인데 5개 구간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써요. 이런데도 부정하시는 거예요? 들을 수 없죠. 근데 어떻게 똑같아요? 그러면 이사장님 혼자 편취하신 거예요? 내부에서 안 빼주시고? 선거 캠프에 계셨습니다. 선거 캠프에 계셔가지고요. 정책 자문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셨어요. 누가 봐도 후보자님은 지금 보훈 인사예요. 어떤 사람들이 봐도 인정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저기 뒤에도 한번 보세요. 저거 신문 기사 제가 지금 발췌한 거거든요. 이영인 전 수원시 도시정책실장, 이병규 전 수원시 22년 4월 달 이미 선거 초반 때부터 다 계셔가지고 선거 캠프에 계셨어요. 100% 보훈 인사에 도시재단에서 서류까지 빼주셨습니다. 인정하세요? 안 하세요? 정책자문단에서 활동한 것은 제가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 지적에 대해서는 무겁게 제가 받아들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7년도에 이 지원조례 개정은 본인이 하신 겁니까? 아니면은 뭐 어떻게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가 단독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단독적으로 부서장이 해놓은 건 아니고요. 네. 실무진하고 부서에서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말은 예. 그때 발의된 법이 없지 않습니까? 17년도에. 네, 17년도에 발의된 조례가 없습니다. 저는 있는 거로. 읽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예, 예. 그거 어떻게 찾으셨나요? 그러면은 여기 쓰여 있는 2018년 7월 16일 공원녹지 사업소장 236호 공급 추진 이런 약 1.9km에 대한 공원 여기 자기 소개서에 쓰여 있는 모든 내용이 다 기억에 의존하신 겁니까? 안 찾아보신 거예요? 그거는 제가 업무 보고 했던 자료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업무 보고에 있었던 자료를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대외비 아닙니까 이 자료는 일종의? 그건 아니고요. 저는 그 현직에 있을 때에 업무 보고 했던 거, 특히 의의 업무 보고 했던 자료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거를 네. 업무 보고라는 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도 자료 요청을 해야 볼 수 있는 거지 일반 시민이 정보 공개 청구 없이 그걸 볼 수 있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업무가 그게 비밀인지까지는. 대비 당연하죠. 이 내용이 여기 어디 발전하겠다, 개발하겠다, 몇 호다 이게 다 있는데 당연히 대비 아닙니까? 그거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예, 예. 일반 국민이 일반 시민이 수원시청에 가서 업무계획 작성한 거 내놓으라 그러면은 다 줍니까? 그냥 공무원이 그냥 줘요? 저 오늘 산림청에서 해당 관련 정관 하나 받는데도 못 받았는데 일반 시민으로 하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제가 담당했던 업무를 업무 보고 한 자료를 퇴직하고도 갖고 있는 게 그게 잘못인지는. 아니 갖고 있는 걸 잘못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갖고 있는 자료를 이용해서 다른 데 쓰신 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글쎄 그게 잘못인지는 잘못이죠. 안 지금 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디나 이런 거 다 뺏어가지고 아예 못 가져 나가게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본인이 그 업체나 아니면 기관에서 했던 내용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뭐 세워 나가지만 않는다면. 근데 이렇게 본인이 다 그걸 쓰셨다고 하니까
이거 그럼 다른 데다 정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원 얘기를 수원에다 했다고 주장하시겠지만 만약에 다른 도시 재단 이사장이나 이런 데 하셨으면 수원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다른 도시에 주신 거 아닙니까? 아니죠. 그거는 뭐 제가 갖고 있던 자료만 뭐 저는 뭐 누구한테 보여줄 이유도 없고. 아니 그러니까 갖고 있으신데 그걸 여기다 써서 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저는 안 했습니다. 와, 네, 그래요.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작년 여름에 많은 반지하 가구들이 침수 피해를 본 건 알고 계시죠? 작년 8월 달에 157가구가 침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한 동이고요. 수원시 전체에만 한 589군데가 침수가 됐습니다. 이거 왜 여쭤보냐 하면 주거복지 침수 관련해서 중부일보에 기사도 났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배수 펌프만 준다고 해서 아무 소용이 없다. 예. 침수 방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들을 제시해 달라라고 인터뷰를 하고 이게 이제 여러 언론 기관에까지 보도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도시재단의 어떤 역할 중에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예, 도시재단에서 그런 부분까지 해결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침수 피해 부분은 뭐 지리적 여건 또 기후 변화에 따라서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에서 종합적인 침수 대책을 수립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취지를 가지고 이 질의를 드렸다고 생각하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재단의 예, 역할이 예. 어디까지냐 예. 질문하시고자 예. 했던 걸 그렇죠.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땐 더더욱 우리 후보자께서 이렇게 답하시기 때문에 도시재단은 필요 없는 재단이다. 그냥 자리를 만들어서 채워지기 위한 재단이다라는 생각이 더더욱 드는 겁니다. 왜? 있습니다. 역할에 분명히 이 부분도 주거복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문제가 심각한 것들에 대해서는 도시재단은 할 일이 아니고 시에서 할 일이고 도시재단은 그냥 편한 위탁만 받고 대행만 하면 되고 출연금 받아서 인건비 가져가면 그만이고. 아니 사업을 진행을 하시면 책임성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자 도시재단에서도 이러이러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제시를 하시고 또 역시 시 지평부하고 협의도 하시고 주민들의 의견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접수가 되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논의를 같이 하셔야 되는 게 도시재단의 역할 또한 아닌가요? 우리는 이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면 됩니다. 이게 맞는 답변인가요? 재단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사후에 발생됐을 때의 대책이 이 정도는 주거복지 차원에서 가능하지만은 침수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대책까지 재단에서 물리적인 개선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도시재단에서 일일이 이거 다 대응하고 조치하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주거복지는 그러면 우리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만 해결하면 그만이고 이렇게 침수 피해 본 주민들에 대한 부분들은 도시재단에서는 뭐 지금 후보자가 말씀하신 대로 그냥 저희는 요선까지만 하고 나머지 시에서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겁니까? 본연이 봤을 때는 그런 역할을 지금 정확히 못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 집행부에서도 안일하게 지금 대응해서 지속적으로 수원이 침수 피해를 보고 있는 가구들은 매년 비만 오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도시재단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질 못하겠다. 왜 있는 건지. 인건비 가다가고 경상비를 70% 이상 쓰고 1년에 대행비 출연금에서 100억씩 쓰시고 또 본의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부채 비율이 700%가 되고 부채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도 성과금은 매년 꼬박꼬박 다 받아가시더라고요. 이거 민간기업 같으면 파산입니다. 어떻게 양심도 없이 이렇게 성과금을 또 매년 받아가세요?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보자님이 개인 사업 하신다고 한번 생각하고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매년 적자나고 부채 비율이 700% 하는데 성과급 직원들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못 주시죠? 예. 본의원 같으면 못 줍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수원 시민들의 세금이니까 내 돈 아니니까 주는 겁니다. 아까 조직적으로 혁신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성과금제도 다 없애실 생각 있으세요? 성과금에 대해서는 그 타 기관과의 또 타 기관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경영의 현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부채율 697%에 매년 적자에 근데 성과금을 가져가는 게 맞습니까 이게? 아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부채 비율하고 적자라는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근거를 가지고 예, 그러니까, 액수까지. 예, 그러니까 근데 이런 데도 성과금을 가져가는 게 맞게 생각하시냐고요, 후보자님. 맞습니까? 그리고 시민의 세금으로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나요? 본인이 정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민간기업 운영하시는 대표라고 생각해 보시고 회사가 이 상황인데 직원들한테 성과금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주실 수 있으세요? 못 주실 겁니다, 후보자님.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하셔야지 혁신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건 내가 받아갈 거는 받아가야 되고 이거 아니라는 거죠. 트램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거 그냥 그 사업을 그냥 답보상 그냥 폐기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트램의 필요성은 충분히 존재해야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네. 아쉬운 부분이 트램을 지금 시범 사업을 시에서도 국토부에다가 공모를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부산으로 뺏기는 바람에 못하고 있는데 장점은 분명히 있는데 일부분을 지금 트램의 시장이 로템에서 이걸 독점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 또 그리고 기반 문제 이런 게 조금 인프라가 좀 구축이 덜 돼서 물론 그때 노선을 직접 그 계획하셨죠? 네 맞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노선이죠? 역전서부터 운동장을 해서 조원동까지 네. 가는 거로 계획. 운행 거리가 몇 킬로 정도 되죠? 제 기억에 4.2km인가 그렇게 기억. 현재 제가 알고 한 6.5킬로 정도 되거든요. 아 그게. 6.5, 예, 6.5 네. 정도. 예, 예, 예. 현재 버스 노선이 중복되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예, 그게 제일 문제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버스 체계 개편 없이는 절대 성공하지 못하는 사업이 트램 사업입니다. 그게 현재 교통 흐름에 굉장히 큰 방해가 된다고 두 개 차선을 그게 잡아먹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일반 자동차는 거의 다니기가 힘들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대안으로 대중교통지구를 선정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누가 같이 컨소시엄이나 거쳐서 누가 사업자가 나오나요, 그게? 그때 당시에 그 사업비가 얼마 정도 예상이 됐었죠? 제 기억에 지금 2천 몇억 되는 거로 알고 네, 그 정도인데 지금 뭐 한 거의 10년 가까이 흐른 세월이 지났는데 지금 한다 그러면 사업비가 훨씬 더 많이 들겠죠?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사업 타당성이 나올까요? 수익이요? 지금 예타는 다시 해봐야 되겠지만은 그때 당시에 제 기억에는 대림건설인가 어디서 컨소시엄을 했던 거로 제가 알기로는 다 했는데도 일반 민간기업 사업자들이 뛰어들지 않았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대우하고 사업성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선 8기 이재준 시장께서 이 사업을 계속 그 추진하시려고 하시나요? 아니면은 그냥 폐기하려고 하시나요? 그것까지는 뭐 시장님을 제가 직접 선거 끝나고 아니, 나서 예, 그거 공약 사업에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그거는? 공약사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왜 그걸 모르세요? 그거 그 안에 정책 고문단이나 이런 같이 캠프에 계셨는데 그걸 모른다고 하시면은 그거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재준
시장님의 그 공약 사업이었다 아니었다를 갖다 모른다는 거는 아니 공약 사업은 네. 들어갔고요. 그 추진 의지를 아까 물어보셔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시장님을 선거 끝나고 뵌 적이 없어서 그것까지는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 생각에서 이게 신도시라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도시계획을 세워가지고 들어가지 않는 한 현재 도심 지역에서는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은 1968년도에 서울에서 이미 전차 그 비슷한 게 이미 교통수단으로서 이미 생명을 다했거든요. 근데 이걸 다시 계속 한다고 하는 거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지역 주민들도 이거 해야 된다는 말에 민민 갈등이 굉장히 많아요. 저한테도 이제 물어보는 사람들도 많은데 과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그 과거에 공직생활을 하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니까는 과연 그거에 대한 인사 검증의 차원에서 제가 좀 물어본 부분이니까 요거는 좀 심도 있게 나중에 좀 더 제고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 전용 지구를 조성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트램 때문에 차량 운행이 원활하지 않게 될 거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대중교통 전용 지구를 조성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승용차가 문제가 되죠. 예. 특히 수용차의 또 하나, 어떤 부분? 승용차가 접근을 못하니까 문제가 네. 되고요. 또 하나는 조업 차량들, 네. 상점에 물건을 싣고 나르는 차량들이 진입을 해야 하는데 차가 버스만 대중교통만 들어가 버리니까 네. 이런 문제에 대한 민원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을 어떻게 탄력 있게 운영해내냐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승용차가 문제가 되신다고 했잖아요. 사람 중심에 걷는 노면 전차를 타게 되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문제는 주차장일 겁니다. 여기에 오기 위해서 집에서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보다는 지금 이 노선을 보면은 거의 일종의 관광 노선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수원 화성을 외곽을 돌 수 있는 거의. 그러면은 대부분의 나들이 나오시는 시민분들은 차를 인근까지 가지고 와서 노면차를 타던가 아니면 근처를 걸어야 되는데 지금 이 인근에 주차난이 엄청납니다. 지금도. 근데 이 넓은 공간을 만약에 트램으로 해서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만들고 차가 아예 못 들어간다고 하면 그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테두리에는 주차 타워가 모르겠습니다. 몇 개나 세워져야 될지 저는 감도 안 오는데 저희가 그 시민들끼리 속된 말로 이렇게 합니다. 수원에 좋은 거는 광교에 다 있다. 수원에서 중요하고 좋은 건 광교에 다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광교에 없고 광교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거를 좋은 거라고 갖다 주면 그 동네 주민들이 당연히 안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후보자께서 도시 관련된 이사장을 하실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이 트램 그리고 손바닥 정원에 대해서 굉장히 깊숙하게 관여를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이사장으로 하시면서도 그 관련된 업무를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들어보면 이 공약이 정책적으로 검증도 되지 않고 뭔가 좀 선언적이고 주먹구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책 자문을 저희들이 하면서 세부적으로 문제점 개선까지 대책을 강구를 하고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정책은 검증이라든지 아니면 자문을 할 수 없는 그런 요건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책 검증 과정에서 아니면은 자문 과정에서 그렇게 깊게 들어갈 수는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직자가 어떤 잘못된 결정을 했을 경우 엄청난 시민의 세금, 엄청난 비용의 어떤 지출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고민하고 좀 심도 있게 고민하고 이것이 타당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 정책 결정을 해야 하는데 너무너무 쉽게 또 생각을 하시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지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지자체의 의지와 의지만 있으면 이게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트램에 관련된 사업도 지자체 의지를 만들기 전에 이 사업이 정말 타당한지 여부를 먼저 좀 생각을 하고 어떤 사업이든지 이게 트램에 관련된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그 도시재단에 있는 모든 사업들도 정말 다시 고민을 하고 이렇게 집행을 해야지 그냥 먼저 사업부터 먼저 실적부터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은 결코 우리 미래 세대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는 부분이라는 걸 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국미순 위원님께서 좀 질의하시면서 우리 후보자가 말씀하신 진짜 도시재단 조직 축소, 예산 축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정말 저희가 이 자료를 검토해 본 바로서는 도시재단의 기능이 이게 과연 우리 수원시에 이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말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하셔서 혹시 만약에 임명이 되더라도 그걸 좀 집행을 좀 해주실 것으로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영인 수원 도시재단 이사장 후보자의 정책 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는 오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따가운 질타, 주문, 이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우리 도시재단이 정말 잘 운영되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질의한 것으로 오늘 보여집니다. 혹시 임명이 된다 할지라도 이 도시재단의 기능과 앞으로 향후 시민의 어떤 눈높이에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책 검증 청문을 위하여 심도 있는 준비로 우리 수원 도시재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직무 수행 능력 및 책임감 등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질의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이영인 수원 도시재단 이사장 후보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정책 검증 청문 결과는 3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수원 특례시의회 수원 도시재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정책 검증 청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